이보게, 저 미친년 좀 보라고. 제 발가락은 시커멓게 죽어가는데 저 값비싼 비단꽃신을 발등에만 얹고 있네? 이건 씻는 게 아니에요. 제 어미의 마지막 숨결이 깃든 제 목숨보다 소중한 유품이거든요. 사랑방 이야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깊은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의견과 마음을 댓글로 나누어 주신다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살을 에이는 듯한 북풍한 설이 장터의 모든 생명력을 앗아간 듯한 엄동설 안의 한복판에서 16순이는 차마 말로 다 못할 비극적인 풍경의 주인공이 되어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동상에 걸려 보랏빛으로 변하다 못해 감각마저 사라진 맨발 위로 그녀는 흙 한 점 묻지 않은 눈부신 비단 꽃신을 조심스레 얹어둔 채 산에서 캔 시든 냉이와 얼음 속에서 건져 올린 미나리를 팔고 있었지요. 신발이 다해져 살갗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가 남기신 유일한 흔적인 꽃신을 더럽힐 수 없어 발등에만 올려둔 그 모습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기는커녕 장터 사람들의 비아냥거리는 구경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답니다. 탐욕스러운 눈으로 꽃신에 값었지만 계산하던 구경꾼들은 저 비단신이 도둑질한 작물이라며 순이의 멍든 가슴에 날카로운 대못을 박았고 소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차가운 길바닥에서 눈물조차 얼어붙는 비참한 현실을 온몸으로 견뎌내야만 했거든요. 순이의 맨발 위에서 빛나던 푸른 매듭의 꽃씨는 주인을 지키려는 수호신 같았으나 당장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 밤을 넘기기 어려운 소녀의 앞날은 오직 짙은 어둠뿐이었답니다. 여러분은 죽음보다 더한 추위 속에서도 결코 놓지 못할 가슴 시린 약속 하나 품고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숙종 제위 말기 거듭된 흉작과 유례없는 혹한이 삼천리 강산을 짓누르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조정에서는 당파 싸움에 눈이 멀어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기 바빴고 민초들의 삶은 한낮 길가에 굴러다니는 마른 풀잎보다도 가벼웠지요. 들판에는 곡식 대신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는 옛말이 무색하게 형제간에도 밥 한 그릇에 칼부림이 나던 흉흉한 공기가 온 나라를 휘감고 있었답니다. 그 서슬퍼런 추위가 몰아치던 어느 이른 아침 순인의 집 부엌대기 옆 작은 방에서는 사람의 숨소리보다 더 거친 욕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계모 박 씨는 아침상을 보더니 녹그릇이 깨져라 내려놓으며 순이의 머리채를 잡을 듯이 달려들었지요. 밥상 위에는 멀건 죽 한 그릇과 소금에 절인 무 조각뿐이었는데 그것조차 아들 팔봉이의 몫이라며 순이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답니다. 이 화상아, 집구석에 먹을 것이라곤 쥐 오줌만큼도 없는데 내년은 입이라고 달고 나와서 밥 줄 생각만 하느냐. 내 애비가 죽고 나서 내가 이 집구석을 지키느라 손톱이 다 닳았는데 너는 하는 일이라곤 구석에 처박혀 그 죽은 어미 신짝이나 만지는 것뿐이지. 박 씨의 목소리는 쇠 긁는 소리처럼 날카로워 순이의 고막을 찔렀습니다. 순이는 바르르 떨리는 손으로 낡은 저고리 섭을 여미며 고개를 숙였지요. 사실 순이는 며칠째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한 채 팔봉이의 밥을 챙겨주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박 씨의 눈에는 그저 식충이 하나가 제 아들 몫을 뺏어 먹으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괴물로만 보였던 모양입니다. 옆에서 돼지기름에 볶은 콩을 입안 가득 넣고 씹던 팔봉이가 입가에 기름기를 번들거리며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누나가 저 비단신을 팔면 쌀이 몇 가마는 나올 텐데 왜 저러고 있는데요. 발가락은 다 터져서 진물이 흐르는데
저 신은 아까워서 신지도 못하고 차라리 내가 저거 신으면 발이라도 안 시릴 텐데 말이요. 팔봉이의 눈치 없는 실언에 박 씨의 눈광이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순이의 품 안에 꼭 안겨있던 보자기 속 꽃신을 발견하고는 짐승처럼 달려들어 그것을 뺏으려 들었지요. 순이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신발이 아니라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남긴 유일한 유품이자 순이가 이 세상에서 숨을 쉴 수 있는 마지막 이유였으니까요. 안 돼요. 이것만은 안 됩니다. 어머니가 제 시집 갈 때 신으라고 손수 매듭을 지어주신 거예요. 제 목숨은 가져가셔도 좋으니 이것만은 제발. 순이의 절규가 방 안을 가득 채웠지만 박 씨에게는 그저 시끄러운 소음일 뿐이었답니다. 박 씨는 순이의 가느다란 팔을 꺾어 누르며 꽃신을 낚아채려 했고 그 과정에서 순이의 손톱이 뒤집혀 붉은 피가 하얀 눈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처절한 몸부림 끝에 순이는 겨우 꽃신을 지켜냈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지요. 박 씨는 씩씩거리며 순이의 뒷덜미를 잡아채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래, 그 잘난 신짝이랑 같이 나가서 얼어 죽든지 굶어 죽든지 해라. 내 집구석에는 너같이 재수 없는 년을 먹일 밥 한 톨도 아까우니까. 16 순이는 그렇게 엄동설안의 추위 속으로 쫓겨나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호쩌고리 한 장에 버선도 신지 못한 맨발이었지만 그녀는 품 안에 품은 꽃신이 차가워질까봐 제 체온으로 소중히 감싸 안았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벼락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도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순이를 감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러니 계모 밑에서 구박을 받는 거라며 비단신 욕심을 부리다 집까지 쫓겨난 미련한 년이라고 손가락질을 해댔지요. 쯔쯔, 저 계집애 좀 보게. 제 몸뚱이 하나 건사 못하는 주제에 비단신이 다 모람. 저 신발 귀신이 붙어서 집안이 망조가 된 거야. 맞아. 전년이 들어오고 나서 마을에 눈이 더 많이 내리는 것 같아. 부정탄년 같으니라고. 이웃들의 차가운 비아냥은 칼바람보다 더 깊게 순이의 심장을 베어냈습니다. 순이는 비틀거리며 산길로 향했습니다. 배고픔을 견디다 못한 순이는 눈 덮인 산을 헤매며 흙 속에 숨은 냉이를 찾고 꽁꽁 얼어붙은 개울가를 손톱이 빠지도록 긁어내며 미나리를 건져 올렸지요. 손마디는 이미 감각이 없어졌고 발바닥은 얼음 조각에 베어 피떡이 되었지만 순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눈물조차 얼어버려 나오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때 저 멀리 집 쪽에서 박 씨의 마지막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나물 한 바구니 못 채워오면 그날로 그 신짝은 아궁이 땔감으로 들어갈 줄 알아라. 새벽의 어스름이 채 가시기도 전 산자락을 휘감은 안개는 마치 굶주린 짐승의 차가운 혀처럼 순이의 가느다란 목덜미를 핥고 지나갔습니다. 동지 섣달의 북풍은 살을 애고 뼈마디를 잘게 부수는 정을 맞은 듯한 고통을 몰고 왔으며 나뭇가지마다 맺힌 눈꽃들은 달빛을 받아 서글픈 비수처럼 번뜩였지요. 16 순이는 그 모진 어둠을 홀로 뚫고 꽁꽁 얼어붙은 계곡가에 섰습니다. 배고픔을 견디다 못한 순이가 산에서 캔냉이와 얼음 속에서 간신히 건져 올린 미나리를 들고 장터로 나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소녀의 행색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만큼 비참했습니다. 해진 호쩌고리는 이미 곳곳이 찢겨 북풍이 제 안방인 양 드나들었고 신발은 밑창이 다 떨어져 너덜거리는 넝마에 불과했답니다. 하지만 순이는 어머니의 유품인 비단 꽃신을 결코 제 발에 신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꽁꽁 얼어붙은 맨발 위에 그 눈부신 꽃신을 소중히 얹어놓은 채 나무를 팔 준비를 했지요. 혹여나 얼음 조각이 고운 비단에 흠집이라도 낼까, 혹은 시린 물이 스며들어 매듭을 망칠까 두려워 제 체온으로 신발을 감싸 안는 모습은 보는 이의 가슴을 미어지게 하기에 충분했답니다.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커다란 돌덩이를 들어 계곡의 두꺼운 얼음을 내리쳤습니다. 쩡하는 소리와 함께 사방으로 튀는 얼음 파편들은 순이의 뺨을 스치며 날카로운 상처를 남겼고 그 틈새로 검푸른 물이 솟구쳤지요. 그 차가운 물 속에는 모진 추위를 견뎌낸 푸른 미나리들이 수줍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답니다. 순이는 망설임 없이 맨손을 그 지옥 같은 물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손끝이 물에 닿는 순간 심장까지 얼어붙는 것 같은 충격이 전해졌고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지만 순이는 이를 악물고 미나리를 한 움큼씩 건져 올렸습니다. 날카로운 얼음, 파편에 긁힌 손등에서 붉은 피가 배어 나와 하얀 눈밭 위에 점점이 떨어졌으나 소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이 나무를 팔아 계모의 구박을 피하고 어머니의 유일한 흔적인 신발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 뿐이었거든요. 그때 바위 뒤에서 비릿하고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계모 박 씨의 아들 팔봉이가 어느새 뒤를 밟아 순이의 고통스러운 몸부림을 구경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팔봉이는 입가에 묻은 돼지기름을 소매로 대충 닦아내며 순이 앞에 떡하니 버티고 섰습니다. 그는 순이가 정성껏 건져 올린 미나리 바구니를 흘깃보더니 코를 킁킁거리며 비아냥대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멍청한 누나야. 거 참 미련스럽게도 하네. 저 신발을 팔면 뜨끈한 국밥을 10그릇도 넘게 사 먹고 고기 한 점이라도 씹을 텐데. 왜 저러고 산대? 저 꽃신 코에 박힌 파란 매듭이 무슨 대수라고 밥이라도 먹여준대요? 나 같으면 진작 장터 김씨네 아들한테 주고 엿이라도 한 바구니 바꿔 먹었을 거요. 팔봉이의 눈치 없는 조롱의 순이는 꽃신을 가슴에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이 꽃신은 단순히 비단으로 만든 신발이 아니라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힘을 쥐어짜 손수 푸른 매듭을 짜주셨던 사랑의 결정체였으니까요. 팔봉이는 순이의 반응이 재미없다는 듯 입술을 삐죽거리더니 발밑에 굴러다니던 큼지막한 돌덩이를 계곡물을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첨벙하는 소리와 함께 사방으로 튀어 오른 차가운 물보라가 순이의 얼굴과 꽃신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순이는 비명을 지르며 제 몸을 던져 꽃신을 가렸지요. 젖은 옷이 피부에 달라붙어 살을 깎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순이는 오직 꽃신이 젖지 않았는지만을 살피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팔봉이는 그 모습이 우습다며 배를 잡고 구르더니 다시 한 번 손을 뻗어 순이의 바구니를 발로 걷어차 버렸답니다. 에이, 재수없게 울긴 왜 울어. 누나가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매일 얻어맞는 거야. 그 신발 훔친 거라는 소문이 이미 장터까지 다 났으니까 괜히 나가서 매 맞지 말고 나한테 넘겨요. 어머니가 저 신발 때문에 우리 집안 망조 들었다고 아궁이에 던져버린다고 했단 말이요. 팔봉이의 억지스러운 때에 장터로 향하던 국밥집 주모 갑술래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흩어진 나물보다 순이의 발등 위에 놓인 화려한 비단신을 탐욕스러운 눈으로 훑어보았지요. 갑술래는 혀를 쯧쯧하며 순이에게 다가와 쏘아붙였습니다. 아이고, 장터 나물 장수가 저런 귀한 비단신이라니. 이게 무슨 해괴한 조화람. 예, 순이야. 너 이거 정승댁 담장 넘어서 몰래 들고 나온 거 아니니? 그렇지 않고서야 내 비루한 주제에 이런 물건을 가질 리가 없잖니.
저 매듭을 보니 보통 솜씨가 아닌데 필시 어디서 훔쳐온 게 분명해. 저런 걸 발등에 올리고 다니면 복이 오겠니? 부정만 타지. 갑술래의 단정적인 비난은 순이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과 같았습니다. 평소 순이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하나둘 모여들어 순이를 도둑으로 몰아세우며 손가락질을 시작했지요. 억울함에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지만 순이는 그저 꽃신의 코를 어루만지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던지는 비아냥과 멸시의 시선은 북풍보다 더 매섭게 소녀의 자존감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지만 순이는 어머니와의 약속을 떠올리며 묵묵히 흩어진 나무를 챙겼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리를 뜨면서도 저런 고약한 년이 장터에 나오면 오늘 장사는 다 망친 거다라며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순이는 젖은 치맛자락이 금세 얼어붙어 걸음을 옮길 때마다 쩍쩍 소리가 났으나 발등 위에 꽃신이 떨어질까봐 발가락에 온 힘을 준 채 비틀거리며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길목을 지키던 늙은 점쟁이가 그 뒷모습을 보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쯧쯧, 저 고운 매듭에 피눈물이 맺혔구나. 오늘 장터는 인연이 닿는 자에게는 천국이요. 욕심에 눈먼 자에게는 무덤이 되겠어. 특히 저 계집아이는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신발을 뺏기거나 목숨을 잃거나 둘 중 하나는 겪겠구먼. 장터의 공기는 마치 얼어붙은 칼날이 서로 맞부딪히는 것처럼 날카롭고도 살벌했습니다. 바닥은 장꾼들이 흘린 오물과 녹은 눈이 뒤섞여 시커먼 얼음판이 되어 있었고 그 위로 지나가는 수레바퀴들은 삐걱거리는 비명을 지르며 고막을 긁어댔지요. 배고픔을 견디다 못한 여려서 순이는 산에서 캔 시든 냉이와 얼음 속에서 건져 올린 미나리 몇 줄기를 들고 장터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소녀의 몰골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비참했습니다. 호쩌고리는 이미 부풍에 찢겨 누더기가 되었고 신발은 밑창이 다 해져 살점이 드러난 지 오래였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끈 것은 그 비루한 차림새가 아니었습니다. 순이는 꽁꽁 얼어붙어 보랏빛으로 짓무른 자신의 맨발 위에 흙 한 점 묻지 않은 눈부신 비단 꽃신을 소중히 얹어놓은 채 나무를 팔고 있었답니다. 어이, 저기 좀 보게나. 저 꼴을 하고 앉아서 저런 귀한 비단신이라니. 이건 필시 제 발에 맞지도 않는 걸 어디서 훔쳐온 게 분명해. 만물상 김씨가 비릿한 침을 뱉으며 군중의 시선을 모았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순이의 사연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저 값비싼 물건이 어떻게 저런 천한 아이의 손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저것을 어떻게 깎아내려야 제 속이 풀릴지만을 고민하는 듯 보였지요. 군중은 이미 순이를 비단신 도둑으로 낙인 찍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수군거림은 차가운 얼음 송곳이 되어 순이의 가슴을 사정없이 찔러댔답니다. 아이고, 도둑년이면 어때? 저걸 팔아서 국밥이나 사 먹지. 저러고 모시고 있는 걸 보니 보통 미친년이 아니구먼. 야, 너 그거 어디서 훔쳤어? 사또댁 안방이라도 넘본 거냐? 옆에 있던 포목점 여편네가 깔깔대며 거들었습니다. 순이는 겁에 질려 고개를 숙였지만 꽃신만은 가슴으로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 신발은 어머니의 유품이자 순이가 이 모진 세상에서 붙들고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의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씨가 갑자기 순이의 어깨를 밀치자 소녀는 얼어붙은 진을 바닥 위로 힘없이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내놔, 작물인지 확인 좀 해보자니까. 김씨가 순이의 손에서 꽃신을 뺏으려 들자 장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순이는 뒤집힌 손톱에서 피가 배어 나오는 줄도 모르고 꽃신을 사수하려 버텼습니다. 흙먼지가 소녀의 얼굴을 덮고 차가운 발가락이 바닥에 긁혀 진물이 터져 나왔지만 순이는 짐승처럼 낮은 신음소리를 내며 저항했지요. 군중의 조롱과 폭언이 극에 달하던 그 순간 장터 입구에서부터 묘한 정막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온 장식이 찬란한 가마를 앞세운 한 노부인이 그곳에서 걸음을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 근방의 상권을 쥐락펴펴락하는 대상단의 행수, 최 부인이었습니다. 부인의 위엄에 압도된 사람들은 서둘러 길을 터주었고 김 씨조차 순이의 머리채를 잡으려던 손을 거두고 쥐 죽은 듯 조용해졌지요. 최 부인은 주위에 솟아내는 안중에도 없는 듯 진흙 바닥에 쓰러진 순이 곁에 덩그러니 놓인 꽃신만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부인의 눈동자는 마치 거대한 지진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거칠게 흔들리고 있었답니다. 최 부인은 천천히 가마에서 내려 순이에게 다가왔습니다. 고귀한 비단치 맛자락이 장터의 더러운 흙바닥을 쓸고 지나갔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부인의 시선은 꽃신의 코 끝, 그곳에 새겨진 정교하고도 독특한 파란 매듭에 고정되어 있었지요. 그것은 수십 년 전 헤어진 누군가의 손길이 아니면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표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부인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얘야, 이 꽃신에 박힌 파란 매듭, 혹시 내 어머니가 만드신 것이냐? 순이는 겁에 질린 채 흙 묻은 얼굴로 부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부인의 눈에는 어느새 투명한 눈물이 고여 있었고 그 눈물은 순이의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슬픔을 건드리고 말았답니다. 이를 지켜보던 갑술래 주모가 눈치 없이 끼어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부인, 저런 도둑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저건 분명 어디서 주워온 겁니다. 저런 비천한 것이 어찌 저런 귀한 매듭을 알겠습니까? 갑술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최 부인의 서슬 퍼런 눈빛이 그녀를 쏘아보았습니다. 부인의 입술이 노여움으로 파르르 떨리더니 장터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가운 호통이 터져 나왔습니다. 입 닥쳐라. 너희 중 누구라도 다시 이 아이의 몸에 손을 대거나 험한 말을 내뱉는 자가 있다면 내 오늘 이 장터의 모든 권리를 사버린 뒤 너희를 길바닥으로 내쫓을 것이야. 부인의 서슬 퍼런 경고에 장터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마음속에는 고마움보다 더 큰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부인이 저 신발을 알아본 이유가 혹시나 죽은 어머니의 과거와 연결되어 더 큰 불행을 불러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최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순이의 상처투성이 발을 감싸주려 했고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계모 박 씨의 눈광에는 탐욕의 불꽃이 튀기 시작했습니다. 저 귀한 부인이 왜 저런 거지년한테 머리를 숙인데 필시 저 신발 속에 금덩이라도 숨겨져 있는 게 분명해. 내일 아침이면 장터에 피바람이 불겠구먼. 장터의 소라는 노부인의 서슬퍼런 호통 소리에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 일순간에 잦아들었습니다.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은 가운데 오직 북풍만이 사정없이 순이의 찢어진 저고리 섭을 파고들며 위민거리는 소리를 낼 뿐이었지요.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노부인은 진흙 바닥에 주저앉은 순이의 앞에 멈춰서서 마치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순이의 발등 위에 놓인 꽃신만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부인의 눈동자는 떨리고 있었으며 그 눈 속에는 수십 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는 깊은 회한과
믿기지 않는 경악이 뒤섞여 있었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기이한 광경에 숨을 죽인 채 과연 저 비천한 나물 장수 계집과 대상단의 거부가 무슨 인연으로 마주 설 있는 것인지 의아해하며 서로의 눈치만 살폈지요. 최 부인은 한참 동안이나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꽃신의 코끝, 그곳에 정교하게 박힌 파란 매듭에 박혀 움직일 줄을 몰랐거든요. 그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실을 꼬아 만드는 방식이며 마지막에 매듭을 지어 마무리하는 모양새가 도저히 남이 흉내낼 수 없는 독특한 기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인은 떨리는 손을 뻗어 그 차가운 꽃신을 어루만지려다 혹여나 자신의 손길에 이 환영이 깨질까 두려운 듯 멈칫했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장터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독버섯처럼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했답니다. 아니, 부인께서 왜 저런 거지년의 신짝에 마음을 두신데 필시 저 신발에 무슨 비싼 보석이라도 박힌 모양이지. 갑술래 주모가 옆 사람에게 속삭이자 주변에서도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군중의 눈에는 순이의 진심이나 꽃신에 담긴 사연 따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 값비싼 비단신이 어떻게 돈이 될 것인지, 혹은 저 아이가 어떤 죄를 지었을 것인지에 대한 편견만이 가득했지요. 그때였습니다. 장터 인파를 해치고 계모 박씨가 헐떡거리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순이가 장터에서 큰 소동을 일으켰다는 소문을 듣고 혹여나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봐, 혹은 순이가 가진 꽃신을 이참에 빼앗아 팔아치울 생각으로 달려온 것이지요. 박 씨는 순이의 머리채를 잡을 듯이 손을 뻗으며 최 부인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아이고, 부인, 인연이 장터에서 무슨 무례를 범했기에 이리 노하셨습니까? 인연은 제가 거둔 의붓딸인데 제 성정이 워낙 고약하고 손버릇이 나빠서 저런 귀한 물건을 어디서 훔쳐온 게 분명합니다. 당장 제가 끌고 가서 관가에 넘길 테니 노여움을 푸십시오. 박 씨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악의적인 거짓말은 순이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순이는 억울함에 목이 메어 아니에요. 이건 제 어머니가 라고 말하려 했으나 박 씨는 순이의 옆구리를 세게 꼬집으며 말을 가로막았지요. 이것은 박 씨가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실수이자 순이의 운명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비겁한 선택이었습니다. 군중은 박 씨의 말을 듣고는 그럼 그렇지, 도둑년이 맞았네 라며 일제히 야유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최 부인은 박 씨의 소란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순이의 상처투성이 발 위에서 빛나는 꽃신을 조심스레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쩍쩍 갈라진 순이의 손을 잡으며 세상에서 가장 절박한 목소리로 물었지요. 얘야, 내 눈을 보고 똑똑히 대답하거라. 이 꽃신의 코에 박힌 파란 매듭, 혹시 내 어머니가 만드신 것이냐? 순이는 박 씨의 매서운 눈초리를 느끼면서도 어머니의 명예를 더럽힐 수 없다는 생각에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시집갈 때 신으라며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도 손수 짜주셨던 매듭입니다. 이 신발은 제 목숨보다 소중한 어머니의 유품입니다. 순이의 말이 끝나자마자 최 부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사실 최 부인은 수십 년 전 전쟁통에 헤어졌던 순이 외할머니의 몸종이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순이의 어머니가 시집갈 때 그녀를 자식처럼 아꼈던 아가씨 순이의 외할머니가 직접 짜주었던 그 특유의 매듭 모양을 최 부인은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 푸른 매듭은 최 부인에게 있어
평생을 찾아 헤맨 은인의 흔적이자 신분 차이를 넘어선 고귀한 우정의 상징이었답니다. 최 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을 가로막고 서 있던 박 씨를 차가운 시선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이 아이의 어미라고 감히 누구 앞에서 그런 천박한 거짓말을 내뱉느냐. 이 매듭은 이 세상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고결한 분의 솜씨다. 부인의 위엄서린 말에 박 씨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부인의 태도가 변하자 당황하며 하나둘 뒤로 물러났지요. 순이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차가운 바닥에 쓰러지며 꽃신을 품에 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동상으로 짓무른 맨발 위로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고 그 눈물은 얼어붙은 흙바닥을 조금씩 녹여갔답니다. 그러나 이 기적 같은 만남 뒤에는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최 부인의 등 뒤에서 이를 지켜보던 장터 사람들의 눈에는 안도보다는 질투와 탐욕이 서려 있었고 박 씨는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나자 얼굴이 햇빛이 되어 무언가 음모를 꾸미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요. 특히 장터에서 가장 입이 거친 김 씨가 침을 뱉으며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부자가 거지를 거둔다고 저게 다 신물 나는 연극이지. 저 아이가 부잣집에 들어가는 날 이 마을 우물물은 핏빛으로 변할 게야. 눈부시게 화려한 대저택의 소슬 때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16순이는 평생 꿈속에서도 본 적 없는 화려한 가마를 타고 그 높은 문턱을 넘었지요. 가마 안에서 비치는 바깥 풍경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일인 양 아득하고도 찬란했습니다. 대저택 마당 곳곳에 놓인 커다란 청동 화로에서는 은은한 숯향과 한약재의 냄새가 섞여 피어올랐고 고결한 기품이 흐르는 회랑을 지날 때마다 시녀들의 비단 옷자락이 바닥을 스치는 사락사락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최 부인은 순이의 상처투성이 손을 꼭 잡은 채 자신의 처소에서 가장 따뜻하고 볕이 잘 드는 아랫목으로 소녀를 이끌었습니다. 순이는 자신의 흙 묻은 헌 옷이 귀한 비단 보료를 더럽힐까봐 엉거주춤 서서 발끝만 쳐다보았지만 최 부인은 인자한 웃음을 지으며 직접 순이의 해진 저고리를 벗겨주었지요. 부인은 순이의 흙 묻은 발을 보며 눈물을 훔치더니 이제 이 나물 장사는 그만두고 자신의 곁에서 평생을 보내자며 다독였답니다. 그녀는 순이의 시퍼렇게 멍든 발등 위에 직접 꽃신을 신겨주며 이 신발이 결국 우리를 만나게 해주었다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온기가 미처 닿지 않는 문 밖 복도에서는 싸늘한 공기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답니다. 최 부인을 수십 년간 모셔오며 저택의 실권을 쥐고 있던 안살림꾼 강실모는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입술을 비죽거렸지요. 그녀의 눈에는 순이가 귀한 인연이 아니라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 부인의 총애와 재산을 가로채려는 영악한 거지 계집으로만 보였던 모양입니다. 강실모는 옆에 서 있던 어린 몸종 말년이에게 들으라는 듯 나지막이 쏘아붙였답니다. 쯧쯧,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지. 길바닥에서 흙이나 파먹던 손톱에 때 낀 계집애가 하룻밤 사이에 안방마님 수양딸 노릇을 하게 생겼으니 말이야. 저 꽃신에 무슨 귀신이라도 붙은 게지. 안 그러냐? 저런 비천한 것이 이 집안의 기운을 다 갉아먹을 게 뻔하거든. 강실모의 비아냥의 말년이는 겁에 질려 고개를 숙였지만 저택의 다른 하인들 사이에서도 이미 묘한 질투와 의심의 싹이 트고 있었지요. 최 부인이 상단의 급한 전가를 확인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자 강실모는 기다렸다는 듯 펄펄 끓는 물이 담긴 대야를 들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순이의 앞에 대야를 거칠게 내려놓으며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를 지었답니다. 자, 이제 씻어야지. 부인께서 너를 귀히 여기신다니. 특별히 이 몸이 직접 씻겨주마. 그런데 말이다, 아가. 비단 옷을 입는다고 속살에 깊이 박힌 그 가난의 냄새가 그리 쉽게 빠질 것 같으냐? 겉만 번지르르하게 바꾼다고 해서 근본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 강실모는 대답할 틈도 없이 순이의 동상 걸린 발을 뜨거운 물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동상에 걸려 감각이 예민해지다 못해 살점이 찢겨 나갈 것 같은 발에 갑자기 뜨거운 물이 닿자 순이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떨었지요. 하지만 강실모는 아랑곳하지 않고 거친 삼배 수건으로 순이의 발을 사정없이 문질러댔답니다. 순이의 뒤집힌 손톱과 짓무른 발가락 사이에서 다시 붉은 피가 배어나와 맑은 물을 더럽혔지만 강실모는 오히려 그것이 더러운 때인 양조롱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것 보게나 문지르면 문지를수록 지저분한 핏물만 계속 나오는구나. 내 주제를 알아야지. 부인의 동정심이 식는 순간 너는 다시 저 추운 길바닥으로 쫓겨날 신세란 말이다. 저 꽃신도 필시 내 어미가 어디서 훔친 비단을 쪼개 만든 것일 텐데 그 부정한 물건이 이 집안에 화근을 불러올까봐 내 잠이 안 오는구나. 순이는 고통 속에서도 우리 어머니는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항변하려 했으나 강실모는 차가운 물수건으로 순이의 입가를 거칠게 닦아내며 말을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순이는 수치심과 아픔의 눈물을 흘리면서도 방 한구석에 놓인 꽃신을 바라보며 어머니의 사랑을 떠올렸지요. 그 푸른 매듭은 결코 부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주려는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순이는 아픈 발을 이끌고 일어나 자신이 쏟은 물방울들을 손수 닦아내기 시작했답니다. 귀한 손님으로 대접받으라는 부인의 배려보다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라는 비아냥이 순이의 가슴을 더 깊게 찔렀던 것이지요. 이 광경을 문 밖에서 훔쳐보던 말년이가 실수로 들고 있던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쨍그랑하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러자 강실모는 기다렸다는 듯 순이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높였답니다. 이것 보라고. 들어오자마자 불길하게 귀한 기물을 깨뜨리는구나. 너 같은 년은 이 저택의 복을 갉아먹는 쥐새끼와 다를 바 없어. 내가 부인께 말씀드려 내 본성을 낱낱이 밝힐 테니 그리 알거라. 사실 찻잔을 깬 것은 말년이었으나 강실모는 모든 잘못을 순이에게 뒤집어 씌우며 그녀의 존엄을 짓밟았습니다. 순이는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행여나 자신 때문에 최 부인이 곤란해질까봐 차마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지요. 강실모는 승리감에 도취하여 콧방귀를 뀌며 방을 나갔고 홀로 남겨진 순이는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었답니다. 그날 밤 대저택의 높은 담장 밖에서는 또 다른 어둠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순이를 쫓아냈던 계모 박씨는 순이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에 배가 아파 몸져 누웠으면서도 탐욕에 눈이 멀어 저택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지요. 그녀는 아들 팔봉이와 함께 저택에 하인 하나를 매수하여 아내 상황을 살피고 있었답니다. 박씨는 저택 안에서 들려오는 순이의 울음소리를 상상하며 독사 같은 미소를 지었지요. 그년이 대저택에서 호강할 팔자라고 천만의 말씀이지. 저 담장 안의 시기 질투가 그년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게다. 내가 조만간 관가에 사람을 보내 저 꽃신이 실은 죽은 사람의 무덤에서 파는 것이라고 거짓 고변을 할 테니 두고 보라고. 팔봉이는 입가에 묻은 침을 닦으며 박 씨의 말에 신이 나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저런 큰 집은 우리같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차지해야지. 저런 바보 같은 누나한테는 과분하다니까요. 내일 아침이면 저 꽃신이 제 투성이가 되어 아궁이로 들어가는 꼴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저택의 깊은 밤 촛불이 일렁이는 복도 끝에서 강실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다시 한번 허공을 갈랐습니다. 이 집안에 들어온 건 복덩이가 아니라 대대손손 이어온 우리 상단의 명운을 끊어놓을 살귀가 틀림없어. 대저택의 아침은 차가운 서리가 기와 끝에 매달려 날카로운 고드름을 빚어내는 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최 부인의 극진한 배려로 순이는 생전 처음으로 따뜻한 구들방에서 눈을 떴지만 소녀의 마음은 여전히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 위태롭기만 했지요. 최 부인은 매일같이 순이의 동상 걸린 발을 살피며 귀한 연고를 발라주었고 비단 꽃신을 신은 순이의 발에는 더 이상 피와 진물이 흐르지 않았답니다. 그러나 부인의 따뜻한 품 안에서도 저택의 그늘진 구석에서는 보이지 않는 시기와 질투의 동리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지요. 그날 오후 저택의 뒷문이 불길하게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눈빛을 감추지 못한 계모 박 씨가 꾀죄죄한 보따리를 옆구리에 끼고 도둑 고양이처럼 스며든 것이지요. 순이가 거부가 된 최 부인의 가마를 타고 대저택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에 배가 아파 몸져 누웠던 박 씨는 결국 질투를 이기지 못해 저택의 실세인 강실모를 매수하기 위해 이곳을 찾은 것이랍니다. 박 씨는 강실모의 방으로 들어가 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은전 몇 잎을 꺼내 놓으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강실모님, 저 길바닥에서 나물이나 팔던 계집애가 이 화려한 저택의 주인 노릇을 하는 꼴을 어찌 보고만 계십니까? 저런 건 뿌리부터 뽑아내야 화근이 없지요. 제가 인연의 본성을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박 씨의 간사한 이간질에 강 실모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녀 역시 순이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던 터라 박 씨의 제안은 마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격이었지요. 두 악녀는 머리를 맞대고 순이를 단번에 나락으로 떨어뜨릴 사악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박 씨가 가져온 보따리 안에는 마을 김 진사댁에서 훔쳐온 값비싼 비취 놀이개가 들어 있었는데 이것을 순이의 방에 몰래 숨겨두어 그녀를 도둑으로 몰아넣으려는 계획이었답니다. 한편 순이는 자신을 향한 검은 그림자도 모른 채 대청마루에서 떨고 있는 어린 몸종 말년이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말년이는 강실모에게 매를 맞아 얇은 저고리 하나만 걸친 채 찬바람을 맞고 있었거든요. 순이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두툼한 솜저고리를 벗어 말년이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자신은 이미 모진 추위에 단련되어 괜찮다며 동상에 걸린 말년이의 손을 제 가슴으로 감싸 안는 순이의 희생은 그 어떤 비단옷보다도 고결해 보였지요. 하지만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강실모는 오히려 가래침을 뱉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가짜 아가씨께서 벌써부터 성인군자 흉내를 내시네. 제 발등에 얹어두던 그 잘난 꽃신이나 잘 챙길 것이지. 남의 종놈까지 챙길 여유가 있으신가 봐. 강실모의 독설은 순이의 가슴을 후벼 팠지만 소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말년이의 손을 더 꽉 쥐어줄 뿐이었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 씨가 계획대로 대청 위로 뛰어 올라오며 찢어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부인, 최 부인, 기어이 사달이 났습니다. 이연이 제 버릇게 못 주고 큰 사고를 쳤습니다. 박 씨의 소란에 최 부인이 엄한 표정으로 방에서 나왔고 강실모는 기다렸다는 듯 순이의 방으로 들이닥쳐 이불 밑에 미리 숨겨둔 비취 놀이개를 꺼내 들었습니다. 마당에 모여있던 하인들은 일제히 경악하며 순이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지요. 김진사 댁의 보물이라는 것을 알아본 이들은 그럼 그렇지, 거지 근성은 죽어야 고쳐진다더니 라며 저마다 한마디씩 보탰습니다. 순이는 억울함에 온몸을 떨며 최 부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아닙니다, 부인. 저는 저런 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 제게는 어머니의 유품인 이 꽃신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미 박 씨는 미리 매수해둔 장터 사람들을 불러 모아 저택 밖에서 큰 소리로 외치게 했지요. 비단신 도둑년이 진사대 고물까지 가로챘다. 는 조롱 섞인 외침이 담장 너머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군중의 편견은 순이의 결백보다 훨씬 강력했고 최 부인의 눈빛에도 깊은 고뇌와 의구심이 서리기 시작했답니다. 이것은 박 씨가 노린 가장 치명적인 일격이자 순이의 평판을 회복할 수 없게 만드는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었습니다. 박 씨는 순이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악에 바친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내년이 감히 우리 가문의 얼굴에 똥칠을 해. 부인, 이 계집은 16 나이에 엄동설 안에 쫓겨날 때부터 손버릇이 나쁘기로 유명했습니다. 저 꽃신도 필시 어느 무덤에서 파는 것일지 누가 압니까? 순이는 자신을 향한 수많은 손가락질과 멸시의 시선 속에서 홀로 고립되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최 부인의 손길마저 거두어지는 순간 순이는 꽃신을 품에 안고 차가운 바닥에 이마를 짓지으며 울부짖었지요. 지켜보던 하인들은 저 눈물도 다 연극이다. 당장 관가에 넘겨야 한다며 냉담하게 반응했습니다. 박 씨는 승리감에 도취하여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으며 강 실모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이 난장판 속에서 멀리 떨어진 담벼락 뒤에 숨어있던 팔봉이가 낄낄거리며 손가락으로 순이를 가리켰습니다. 히히, 이제 내일 아침이면 저 누나의 목에 무거운 칼이 씌워지는 걸 보겠구먼. 어머니가 그러는데 관가에서 포졸들이 벌써 몽둥이를 챙겨서 오고 있대요. 대저택의 아침을 가른 것은 상서로운 까치 소리가 아니라 저택 대문을 부술듯 두드리는 관가, 포졸들의 거친 함성과 구름처럼 몰려든 장터 사람들의 살기 어린 수군거림이었습니다. 최 부인의 극진한 배려 속에 잠시나마 따뜻한 아랫목에서 몸을 녹였던 16 순이는 아직 채 가시지 않은 동상의 고통을 견디며 마당으로 끌려 나왔지요. 하늘은 금방이라도 피눈물을 쏟아낼 듯 낮게 가라앉아 있었고 살을 에이는 북풍은 순이의 얇은 옷자락을 비웃듯 파고들었답니다. 소녀의 품에는 여전히 어머니의 유품인 비단 꽃신이 보물처럼 안겨 있었지만 이제 그 꽃신은 축복이 아닌 소녀의 목을 죄는 올가미가 되어 있었거든요. 마당 한가운데에는 계모 박 씨가 독이 잔뜩 오른 눈을 번뜩이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순이를 발견하자마자 짐승처럼 달려들어 순이가 품고 있던 꽃신을 낚아채 흘바닥으로 내팽개쳤답니다. 이것 좀 보십시오. 부인, 그리고 여러분. 이 요물 같은 계집이 귀한 저택의 명예를 더럽히고도 모자라 이제는 마을 진사댁의 보물까지 손을 댔습니다. 박 씨의 외침에 포졸들이 순이의 가냘픈 팔을 거칠게 잡아 꺾었고 소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차가운 진흙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았지요.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연민이 아니라 자신보다 잘나 보였던 거지 소녀가 추락하는 것을 즐기는 잔인한 흥분으로 가득 찼답니다. 장터의 만물상 김씨가 군중 틈에서 비죽이 나오더니 바닥에 굴러다니는 꽃신을 발로 짓밟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어이구, 저 고운 파란 매듭이 다 피눈물로 물들게 생겼구먼. 애초에 저런 귀한 물건이 저런 비천한 년 발등에 얹혀 있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해.
죽은 사람의 무덤에서 파는 것이 아니고서야 저런 게 어디서 났겠어. 김 씨의 말에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침을 뱉으며 맞장구를 쳤지요. 군중에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짓밟고 조롱할 대상이 필요했을 뿐이었고, 순이는 그들의 뒤틀린 욕망을 채워줄 완벽한 먹잇감이었으니까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최 부인의 안살림꾼 강실모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부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부인, 이래도 저 아이를 감싸시겠습니까? 저 아이가 들어온 뒤로 저택의 공기가 흉흉해지고 관과 포졸들까지 들이닥쳤으니 이것은 필시 저 꽃신에 맺힌 원한이 우리 상단을 망치려는 징조입니다. 강실모의 말은 의심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고 최 부인의 눈동자는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답니다. 부인은 순이 어머니의 그 푸른 매듭을 단번에 알아보고 눈물까지 흘렸었지만 쏟아지는 증거와 군중의 비난 앞에서는 그 기억조차 희미해지는 듯했지요. 그때 박 씨의 아들 팔봉이가 제 어미의 기세를 믿고 순이 앞으로 다가와 낄낄거렸습니다. 팔봉이는 입가에 묻은 주먹밥 부스러기를 소매로 대충 닦아내더니 순이의 머리채를 잡아 억지로 고개를 들게 했지요. 누나, 이제 그만 포기해. 저 꽃신 코에 박힌 매듭이 누나를 살려줄 것 같아. 어머니가 그러는데 누나는 오늘 관가로 끌려가서 볼길을 맞다가 죽어나갈 거래. 그러면 저 신발은 내 차지가 되겠지. 팔봉이의 천박한 웃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고 순이는 흙이 묻은 꽃신을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포졸들의 발길질에 가로막히고 말았답니다. 순이는 찢어진 입술을 깨물며 최 부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부인, 제발 믿어주세요. 저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꽃씨는 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두시며 제게 남겨주신 제 목숨입니다. 하지만 소녀의 진심 어린 절규는 사람들의 야유 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질 뿐이었지요. 박 씨는 더욱 기세등등해져 순이의 뺨을 사정없이 내리쳤고 순이의 고운 얼굴은 금세 붉게 부어올랐답니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더 때려라, 관가로 당장 끌고 가라 며 아우성을 쳤고 그 광기 어린 공기는 장터의 엄동설한보다 더 차갑게 순이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거든요. 결국 최 부인은 고개를 돌리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아이를 관가로 데려가거라.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이 저택의 사람이 아니다. 부인의 차가운 선언이 떨어지자마자 포졸들은 기다렸다는 듯 순이의 목에 무거운 칼을 씌웠습니다. 16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가혹한 무게였지만 순이는 쓰러지면서도 흙탕물에 젖은 꽃신만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박 씨는 승리감에 도취하여 강 실모에게 은밀한 눈짓을 보냈고 두 악녀의 뒤틀린 연합은 순이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린 듯 보였지요. 관가로 끌려가는 순이의 뒤편으로 마을 사람들은 마치 구경거리라도 생긴 양 줄줄이 따라 붙었습니다. 그들은 순이가 넘어질 때마다 돌을 던지거나 비웃음을 날리며 소녀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답니다. 순이의 맨발은 다시 차가운 길바닥에 닿아 피가 터져 나왔고 한때 희망이었던 대저택은 이제 멀어져가는 신기루처럼 희미해졌습니다. 소녀를 지켜주던 푸른 매듭의 꽃씨는 누구의 손에 들렸는지조차 알 수 없는 채로 장터의 더러운 흙탕물 속에 남겨지고 말았지요. 이 처참한 행렬이 저택 대문을 완전히 벗어날 무렵 담장 끝에 서 있던 강 실모가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목소리로 곁에 있던 하인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곧 해가 지면 저 계집의 비명조차 들리지 않는 관가 지하 감옥에서
고문 귀신들이 잔치를 벌이겠구나. 동지 섣달에 찬 이슬이 관가 마당의 거친 돌바닥을 하얗게 덮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어젯밤의 모진 추위에 잠 한숨 이루지 못한 채 지하 감옥의 눅눅한 한기를 온몸으로 받아냈던 순이는 이제 무거운 나무 칼을 목에 씌운 채 사또의 신문대 앞에 꿀려 앉혀졌지요. 소녀의 입술은 이미 터져 검붉은 딱지가 앉았고 보랏빛으로 부어오른 맨발은 차가운 흙바닥에 닿을 때마다 비명을 지르는 듯한 고통을 토해냈답니다. 하지만 순이는 그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도 곁에 놓인 흙투성이 비단 꽃신을 바라보며 애써 정신을 붙잡고 있었거든요. 마당 한 구석에는 승리감에 도취한 계모 박씨와 아들 팔봉이가 마치 잔치라도 구경 온 양 버티고 서 있었지요. 박씨는 사또를 향해 넙죽 엎드리며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도끼 서린 거짓 증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또 나리, 저 계집은 예전부터 남의 물건을 탐내는 버릇이 있어 제가 수없이 매질하며 가르쳤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저 귀한 비단 꽃신을 어디서 훔쳐왔기에 제가 묻자 오히려 제 눈을 핥히려 들며 집을 나갔사옵니다. 진사댁 놀이개 역시 전연의 보찜 속에서 나온 것이니 이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명백한 죄가 아니겠습니까? 박 씨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미리 은전을 받아 챙긴 장터 상인들이 기다렸다는 듯 아우성을 쳤답니다. 만물상 김 씨는 삿대질을 하며 순이의 가슴을 후벼 파는 비아냥을 던졌지요. 그렇고 말고요. 거지년이 비단신이라니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소리였지요. 저 매듭을 보십시오. 저게 어디 평민들의 솜씨입니까? 필시 도성 대가댁 안방이라도 털어온 것이 분명하니 당장 주리를 트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군중의 광기 어린 비난은 마치 굶주린 짐승들의 포효처럼 관가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사람들에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보다 고결해 보이던 한 소녀가 진흙탕에 처박히는 광경을 보며 자신들의 비루한 삶을 위로받고 싶었을 뿐이었으니까요. 순이는 억울함에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목을 짓누르는 나무 칼의 무게를 견디며 굵은 눈물만 뚝뚝 흘릴 뿐이었지요. 사또는 인상을 찌푸리며 엄하게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인연 끝까지 입을 다물 셈이냐? 내가 훔친 것이 아니라면 일개 나물 장수 계집의 어미가 어찌 저런 고귀한 매듭을 지을 수 있단 말이냐? 죄를 인정하면 매몇 대로 끝날 일을 어찌 매를 벌어 죽음을 자초하느냐? 그 순간 바닥에 이마를 대고 있던 순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녀의 눈은 공포와 수치심으로 젖어 있었으나 그 눈동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순이는 찢어진 입술을 겨우 떼며 장내를 가라앉히는 처절하고도 명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또 나리, 제 목숨은 한나 길가의 풀잎보다 가벼우나 이 꽃신에 담긴 제 어머니의 진심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저 파란 매듭은 어머니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던 밤 시집가는 딸의 발치를 비추어줄 등불 하나 남겨주지 못하는 한을 담아 뼈마디가 뒤틀리는 고통 속에서 손수 짜주신 것입니다. 저 모양은 세상 그 어느 장인도 흉내낼 수 없는 오직 제 어머니만의 피눈물이 섞인 표식이옵니다. 제가 만약 도둑질을 했다면 어머니의 영혼이 먼저 저를 외면했을 것이나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제 발등을 감싸던 어머니의 온기를 느끼고 있사옵니다. 순이의 진심 어린 항변은 잠시나마 소란스러웠던 마당을 정적 속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팔봉이가 낄낄거리며 분위기를 깨뜨렸지요. 히히, 누나, 어머니가 그러는데 그 꽃신 코에 박힌 매듭은
누나가 잘 때 몰래 실을 풀어 다시 짠 거라며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지. 사또 나리 앞에서 저렇게 뻔뻔하게 구는 걸 보니 누나는 역시 매가 약인가 봐요. 팔봉이의 천박한 실언은 다시금 군중의 야유를 끌어냈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자가 말이 없으니 마음대로 짓거리는구나 라며 순이를 향해 침을 뱉고 조롱을 퍼부었답니다. 순이는 다시 차가운 바닥으로 쓰러졌고 그녀의 손톱은 억울함에 바닥을 긁다 못해 뒤집혀 붉은 피를 토해냈지요. 이제 순이의 평판과 생계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완전히 찢겨 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관가 입구에서부터 묵직한 가마 소리와 함께 장례를 압도하는 위험이 밀려들었지요. 대상단의 행수 최부인이 흰 소복을 입은 채 나타나 단상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부인의 눈은 이미 분노와 슬픔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답니다. 부인은 흙투성이가 된 꽃신을 집어들어 사또의 상위에 거칠게 내려놓으며 품 안에서 낡은 비단 조각 하나를 꺼냈습니다. 사또 멈추십시오. 이 아이의 어미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매듭이 무엇을 뜻하는지 여기 산증인이 있나이다. 이 매듭은 수십 년 전 전란 중에 나를 구해주고 목숨을 잃은 내 은인 이 아이의 외할머니께서 제게 정표로 남겨주신 바로 그 비법입니다. 세상에 이 매듭을 짤 수 있는 이는 오직 그분의 혈육뿐입니다. 저 사악한 박씨가 감히 누구의 유품을 작물이라 속이며 이 아이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입니까? 최 부인의 추상 같은 호통의 박씨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주저앉았고 강 실모는 얼굴이 흙빛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순이는 부인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지요. 억울함이 씻기는 순간이었으나 마당 한편에서 이를 지켜보던 하인 중 하나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부인이 저렇게 감싼다고 끝날 것 같으냐? 이미 관가 문건에 도둑으로 이름이 올라갔으니 오늘 밤 누군가 감옥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목숨을 잃는다면 저 부인도 어찌할 도리가 없겠지. 길고도 매서웠던 겨울이 지나고 대저택의 담장 너머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봄 기운조차 탐욕으로 얼룩진 이들의 마음은 녹이지 못했지요. 관가에서의 신문이 끝난 뒤 모든 진실은 햇볕 아래 말려지는 빨래처럼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계모 박씨와 그녀의 아들 팔봉이 그리고 저택의 질서를 어지럽혔던 강실모는 각자의 선택이 빚어낸 참혹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답니다. 박씨는 순이의 평판을 깎아내리기 위해 꾸며냈던 모든 음모가 탄로나자 도리어 무고죄와 절도 교사죄로 엄한 문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탐냈던 대저택의 부귀영화는커녕 원래 가지고 있던 작은 전담마저 관가의 벌금과 피해 보상으로 몰수당하고 말았지요. 한때 마을에서 기세등등하게 떵떵거리던 그녀는 이제 마을 사람들로부터 비단신 도둑을 모함한 사악한 어미라는 낙인이 찍혀 길을 지날 때마다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녀는 억울함과 분함에 배가 아파 몸져 누웠고 그 화병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 매일 밤 순이의 꽃신이 자신을 짓누르는 환상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녀의 아들 팔봉이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치맛바락 뒤에 숨어 입만 열면 거짓과 조롱을 일삼던 그는 이제 마을에 그 누구도 상대해주지 않는 떠돌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해 장터 국밥집 주변을 서성이지만 갑술래 주모조차 그를 보면 어미 닮아 입만 산 놈이라며 소금물을 뿌려 쫓아내기 일쑤였지요. 팔봉이는 그제야 자신이 무심코 던진 돌멩이와
비아냥이 누나에게 어떤 상처가 되었는지 깨닫는 듯 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은 되돌릴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한편 대저택의 안주인이 된 순이는 화려한 비단 가마를 타고 당당히 저택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최 부인은 순이의 흙 묻은 발에 직접 꽃신을 신겨주며 다시는 소녀가 차가운 맨발로 눈밭을 걷지 않게 하겠노라 약속했지요. 순이는 이제 더 이상 산에서 냉이를 캐거나 얼음 속에서 미나리를 건지며 떨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화려한 생활에 젖어들기보다 자신이 가장 힘들 때 의지했던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최 부인과 함께 어려운 백성들을 돌보며 자신이 겪었던 그 모진 추위를 다른 이들은 겪지 않도록 곳간을 열어 인정을 베풀었답니다. 순이는 매일 아침 장식장 가장 높은 곳에 놓인 꽃신을 보며 어머니를 기렸습니다. 그 꽃신의 코에 박힌 파란 매듭은 이제 아픔의 상징이 아니라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인연을 이어준 기적의 끈이 되었지요. 최 부인 역시 그 매듭을 볼 때마다 자신이 모시던 아가씨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며 순이를 친딸 그 이상으로 아끼고 사랑했답니다. 저택의 하인들 역시 순이의 고결한 성품에 감복하여 진심으로 그녀를 모시게 되었고 한때 그녀를 시기했던 이들도 순이의 진심 어린 용서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설처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장터에서는 여전히 추운 겨울이 오면 맨발 위에 비단 꽃신을 얹어놓고 나무를 팔던 한 소녀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전기수가 들려주곤 하지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진정한 보물은 비단으로 만든 신발이 아니라 그 안에 깃든 어머니의 사랑과 그것을 지켜내려 했던 소녀의 굳건한 마음이었다고 말입니다. 순이의 이야기는 탐욕은 결국 스스로를 갉아먹고 인내와 진심은 반드시 하늘을 감동시킨다는 평범하지만 무거운 진리를 남기며 오래도록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오늘도 어느 산자락 계곡가에는 이름 모를 푸른 미나리가 얼음 속에서 고개를 내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미나리를 볼 때마다 시린 겨울 끝에 결국 비단 가마를 타고 대저택으로 들어갔던 순이의 환한 미소를 떠올린답니다.